오늘 또 저희가 항상 또 뵙고 싶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또 멋있게 수투를 입고 이렇게 오늘 저 어디 다른 대학교에 무슨 그 최고 경영자과정 그 강의가 있어서 네. 또 아무래도 양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차려입고 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그런 거 입으면? 뭐 요즘 양복 입을 일이 워낙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또 이게 또 매야 되면 또 매야죠. 아유 뭐 또 저희 방송도 이렇게 아주 멋있는 수트와 그나마 함께. 다행스러운 게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살아나갔고요. 아 그런가요? 예, 조금 이렇게 한동안 저희가 얼마나 징징댔습니까? 교수님 모셔 얼굴 좀 보시면 안 진짜 느껴집니다. 막 한동안 교수님 어떻게 우리 어떻게 왜냐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막 예, 근데 그렇습니다. 뭐 그 제가 뭐 진담도 있었지만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던 그 저 파웰의 희망 주가 지수 밴드에서 그러니까요. 아주 왔다 갔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3,500에서 4,000 사이. 예. 진짜 거기까지 빠졌다가 반등하고 그러게요. 예. 아 진짜 파월이 형 속이 시원하니 진짜 아 진짜 아, 그럼 이제 오늘 네 사실 뭐 얘기를 한번 어떤 좀, 얘기 하실지 한번 예. 또 주제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뭐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얘기 예.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영국이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큰 나라는 이제는 아닌데 이제 금융시장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니까 네. 최근에 이제 거기가 불안하면서 뭐 어떻게 그 사고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불안의 도화선이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새로 임명된 그 찰스 3세 국왕한테 이제 그 찾아가서 이제 네. 그 이제 임명이 된 그 스낙 총리 그래서 음. 그 이분이 임명될 거라는 소식이 나면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고 지금 3.7% 밑으로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안정이 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뢰밭 비슷하게 이게 어떻게 맞아요. 되나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영국 금융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데 이제 요 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력이 좀 독특하죠, 되게.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는 그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서 이탈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증권사의 중국 리서치 헤드가 이제 한 얘기가 중국 그 시진핑의 주말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후진타워를 끌어내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격. 저도 봤어요.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중국 그 경제 정책이나 이제 앞으로 미래 시계가 거의 제로가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그 미국 증권사한테 물어봤던 게 외국인 지분 보유율 높은 순서대로 빨리 뽑아달라고. 왜냐면 거기 먼저 주가가 빠질 테니까. 그래서 하루에 그 어떠한 증시 매도가 탈출이 아니고 네. 상당히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물려서 저랑 가깝게 지내던 그 원래 중국 본토 사람인데 지금은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전에 미국 회사에서 중국 헤드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이 30년 뒤로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대만 침공이 사실일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뭐 저의 의견은 아니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 금융인들이 가장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던 현역일 때 이제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기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죠. 이제 뭐 내년이 문제여서 너무 우리가 좀 낙관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약간 메타도 그 카카오의 먹통 사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다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카카오의 문제도 결국은 누가 권한이 있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뭐 이제 서버가 그 뭐 크래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대응을 못한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지. 결국 대주주와 경영진과 이사회 간에 그 약간 경영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메타도 보면 메타버스가 3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한 사업부에서 지금 3년째 내고 있는데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사회도 지금 이제 뭐 저커버그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차등 의결권이니까
경영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한 60-70%를 갖고 있어요. 저커버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빅테크 특히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는 데들은 거버넌스가 심각하고 실제 미국에서 그 랭킹을 매기는데 뭐 이런 데들은 거의 이제 바닥입니다. 거버넌스 승인이가.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좀 저도 안타깝네요. 예. 네. 아유. 근데 오늘은 그 별로 좋은 기사가 별로 안 보입니다, 교수님. 그나마 수납. 그러니까 저는 장을 너무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어서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좋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장이 좀 그럼, 회복될 그러네. 때는 또 우리 그런 경계를 하자. 기준이군요. 그러면 첫 번째 그나마 수납. 총리직을 수락한 수납. 다 했다. 와. 그까지 그랬죠. 준비했니까 네, 얼굴에 써 있었어요. 이제 한번 근데 이분이 42살이래요. 저랑 동갑이에요. 80년생. 저랑 네. 동갑. 네. 되게 친구인데. 젊죠. 여기 한번 예. 사진 띄워주시면 그 무슨 아마 이제 연회에 나왔던 사장인데 와. 이 부인이 또 누군지 아세요? 인포시스 그러니까 딸이죠. 이제 네, 인포시스가 어떤 데냐면 인도의 IT 컨설팅의 대부고 되게 존경받는 기업이 한국으로 치면 꼭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네이버의 이혜진 그 최고 투자 책임자인가 이제 그런 분 같은 약간 존재예요. 이제 그분의 그 장녀죠. 네. 그래서 되게 명문 가문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금융시장이 안정이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 그 리시 수낙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를 나왔고 옥스퍼드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로드 스컬러로 스탠포드 가서 이제 MBA를 했고 그다음에 골드만에서 한 3년 일하고 영국의 가장 뛰어난 헤드펀드가 그 The Children's Investment TIF라는데 거기서 3년 만에 파트너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머리도 되게 좋을 거예요. 되게 머리도 좋고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30대 후반에 재무장관을 했었고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뭐 42세인데 이제 총리가 되고 상당히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대단한 사람이 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영국의 지금 형편이 여러 가지 경제 형편이 이제 녹록치가 않아서 근데 하여간 다행인 것은 영국 파운드가 바로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때는 트루스 총리가 이제 좀 헤맬 때는 4.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주말에 4.0이 좀 넘었었는데 지금 3.68까지.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채권 외환 시장에 둘 다 이제 안정이 되는 모습. 그래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고들이 계속 요즘 전 세계적으로 터지는데 영국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수낙 총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영국의 경제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난이 있고 올 겨울에 전력이 끊길지 몰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10% 넘어서 미국보다도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는 브렉시트를 하고 나서 저성장의 그 덫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나온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새로운 리더십이 좀 더 시장이 많이 기대하고 이제 금융 시장이 원하는 인물이 됐다는 것은 일단 좀 환영할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부분이에요. 만약 영국이 정말 터졌으면은 금융의 중심이니까 줄줄이 막 줄사탕처럼 그렇죠. 될수 그게 있었죠. 이제 외환 시장의 영국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그 비백인 출신이 처음입니까 이분이? 그렇죠. 비백인 출신은 처음이고 뭐 이제 유색인종 치고도 되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초반의 총리가 200-300년 전에 한 번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19세기 이후로는 이제 처음이라고. 야, 예. 대단한 능력자네요. 예, 이분이. 그렇죠.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오늘 안정화되고.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그 개방된 사회여서 오바마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영국이 약간은 조금 폐쇄적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보다. 그렇죠. 물론 이제 네. 런던이라는 도시는 진짜 국제화돼 있어요. 하지만 영국이라는 데는 되게 조금 개방적이진 않은데 이렇게 그 2세죠. 이 아버님이 이제 아프리카 인도계지만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수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하고 한번 존경받는 인물인 게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 봤더니 그 트러스 총리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 축켜 세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런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보통 막 비방하잖아요 전 정권을. 네.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나이가 저 네, 어린데도 네, 불구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반대편도 좀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얘기 한번. 그러니까 중국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이제 오늘 아까 보다가 저랑 옛날에 동료였는데 네. 우리 저 그 위니우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국 그 총괄 그 전략 담당인데 이제 원래 뱅크 금융 담당 했었어요. 하버드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출근해서 첫 그 외국인들한테 질문이 쏟아졌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 먼저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우리 뭐 거래소 통계 보면 쉽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중국은 그 통계가 그렇게 쉽게 그 잡히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외국인들의 그 이탈이 지금 이제 결국 어떤 주식, 산업, 기업, 국가의 그 경제 정책이나 기업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영어로 인베스터블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고.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펀더멘털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을 점점 보는 것 같고 실제 2년 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 록다운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MSCI 같은데 이제 MSCI 전에 한국 대표분한테 제가 2년 전에 얘기 들은 게 아시아 지수를 할 때는 이제 일본을 뺀 MSCI 아시아 일본 제외 지수 엑스제팬이 보통 기본인데 네. 2020년부터 중국의 경제 정책이 조금 파행을 겪고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MSCI 일본 제외, 중국 제외한 지수도 만들 수 있냐 그런 문의가 많다는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의 그 정치적인 그 이제 뭐 지도 리더십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은 상당히 투자가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 사진 보였는데 그 저도 약간 이 장면은 쇼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끌려나가는 시진핑 옆에 있던 후진타오가 전 그 주석인데 이제 퇴장 당하는. 그래서 이만큼 이제 강력한 거의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시진핑이 갖게 되었고 국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다 충성파로 이제 7명의 상무위원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우리가 아는 리스크 알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리스크 하지만 모르는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리스크에서 중국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언노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외국 투자가들은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좋은 건 아니죠. 중국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를 2위이고 수출입을 되게 많이 하는 큰 대국인데 이런 면으로 이제 그 좀 수수께끼 같이 중국이 되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게.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의 제일 큰 나라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지수 중에 한 35%쯤 차지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만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저와 아주 가까웠던 저의 이제 메릴린치 다닐 때 동료였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데 약간 이제 뭐 항상 자기 나라를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그 베어리시한 그런 경향이 있던 분이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 장비의 그 중국 반입을 이제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그 리더십의 변화 이런 거의 독재에 가까운 권력 이런 거 그다음에 시장 경제 무시하고
그다음에 공동부유 강제적인 추구. 그러니까 심지어는 앞으로 1, 2년 동안은 주요 도시에서 사치품 들고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30년 후퇴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랑 이제 저녁 먹으면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대만 얘기를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제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 중에 대만 학생이 있는데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네. 자랑스럽게 우리나라는 군인이 필요 없고 TSMC면 우리나라 군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대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한다 그러는데, 아마 그 제 친구 이제 지금 중국 사람 본토 사람인데 이제 은퇴한 분 얘기는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리스크고, 이제 미국도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해군 제독 이러한 그 미국 고위 그 정보통 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뭐 우리한테 좋은 것보다는 약간 전 세계적으로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예. 대만 침공을 또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미군이 어쨌든 개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군의 그런 그 이거를 전력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관심을, 그러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군의 그 움직임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뭐냐면 그런 얘기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양쪽에서 움직이면 미군은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놀란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 군과 무기를 뭐 미사일이나 이제 방어 체계를 쓰면서 얼만큼 미국 무기가 파워풀하고 뭐 경쟁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게 쉬운, 혹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대만을 접수하기는 어렵고,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서겠다고 이제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약간 이런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진짜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때가 어떤데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네요. 전쟁 때문에. 야, 진짜. 근데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됐는데 에이다 종목이 엄청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된 AD, 알리바바 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한 10몇 프로, 20%씩 네, 빠지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오,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16% 빠지고. 근데 더불어서 미국 기업 중에 최근에 중국 계획을 좀 야심차게 발표한데, 그 스타벅스가 이제 뭐 11시간마다 매장을 하나씩 열겠다고도 그랬나? 뭐 그래서 아, 뭐. 전체 글로벌한 매출의 한 30~40%가 지금 중국이고, 더 맞습니다. 이제 그 비중이 커질 텐데, 어제 주가가 6% 빠졌습니다. TSMC는 뭐 당연히 4% 빠지고. 근데 뭐 애플 같은 데 또 비중이 큰데 어제 애플은 또 잘 버텼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한 1~2% 빠졌는데 꼭 뭐 요 중국 뉴스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뭐 가격이나 이제 예, 그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와서 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중국 사태를 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바로 앞마당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지나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문가들의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중국 본토 출신이고,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이제 본토에서 나와서 홍콩, 최근에 싱가포르로 그렇게 많이 이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홍콩은 이제 중국의 한 그 행정 구역이니까 네. 어느 순간 그냥 잡아갈 수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런데 싱가포르로 최근에 많이 그 미국 그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간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여전히 계속 조심하죠. 회사가 이제 징계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중국 비즈니스 관련돼서. 네. 앞으로 좀 투자는 좀 되게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련 투자가. 그러니까 예. 뭐 홍콩 주가가 13년 최저치라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최저치입니다. 쉽게 들어가는 거는 예, 그거는 뭐. 왜냐면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기업 가치 평가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예, 뭐 예. 굳이 뭐 이렇게 두 단어로 하자면 예, 굳이 예, 그렇게 예, 보시면 그런 되고. 상황이 예.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을 한번 볼 건데, 실적은 지금 빅테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에 뭐 예, 뭐 많이 당장 오늘 돼 다 있죠. 끝나네. 그래서 예. 그냥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제 저희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이제 두 예, 군데가 그렇죠. 나올 텐데, 예. 이제 워낙 달러가 강세니까 예. 그 부분이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쳤느냐가 좀
관건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디지털 광고나 이런 점은 뭐 스냅은 지난주에 안 좋게 나왔지만 예. 거기는 워낙 좀 그 약하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무난할 것 같고 알파벳도 괜찮을 걸로 그런 시장의 기대 수준이 이제 제가 전에 한 2, 3주 전에 이거 갖고 왔던 그림인데 3분기 시장의 기대 수준이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좀 내려와서 워낙 지금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가뿐하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교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 전에 항상 가이던스를 좀 낮춰서 이제 그런데 실제 이제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체 S&P 500 기업이 한 100개, 한 20%가 발표를 했는데 72%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5년치 평균을 봐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게 77%. 왜냐하면 조금 가이던스를 항상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그림이 뭘 보여주냐면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는 한 1% 오르지만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한 5% 폭락, 하락하는 그런 와우. 페널티가 좀 세게 부과가 되는 네. 2분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1분기에는 상당히 그게 심했고 다시 3분기 돼서 조금 이제 재현되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하여간 그 뭐 금리에 대해서도 갑자기 또 이제 지금 낙관론이 지금 며칠 예. 사이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선회가 되는데 네. 일단은 뭐 파웰의 푸시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간 3,500 이하로는 안 내려가게 왜냐면 진짜 그 시장 심리가 많이 망가지니까 그게 이제 실물 경제로 특히 이제 그 넘어가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확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 3,500에서 한 4,000을 밴드를 보고 당분간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 다행인 것은 중국이 그렇게 안 좋고 폭락을 했는데 미국 주가가 강보합을 보였다는 거는 좀 다행입니다. 되게. 네. 그렇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잘 버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예. 결국은 뭐 또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그 실적은 빅테크가 이번 주에 웬만큼 나와도 약간 가이던스를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뭐 저커버그 뭐 순다 피차이 뭐 다 나와서 얘기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거죠. 저도 내일 아침에 뭐 다른 약속이 있지만 하여간 그 두 개 회사 왜냐하면 경영진이 나와서 실적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전망을 질적인 코멘트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캐펙스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도 되게 네.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제 얼마큼 네.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캐펙스 네, 투자하느냐. 네. 그런데 그럴 것 오늘의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네네. 우리 박메타가 같이 들어야 되는 내용. 메타.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얼티미터 캐피털이라는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헤지 펀드가 되는데 여기가 뭐 주주 그 사이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상위 15위 안에 드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지션이 웬만한데 이제 보통 그 행동주의자 펀드는 이제 과거에 뭐 칼 아이컨이나 엘리엇 같은 데 가듯이 이제 본인들이 엄청나게 깊게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깊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사회 의장한테도 보내고 CEO한테도 보내고 CEO가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 의장한테 보내서 CEO 해고해라. 이제 오. 왜냐 이사회가 경영진 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커버그가 CEO 겸 이사회 의장이니까 이제 한 분한테 보냈죠. 그래서 구조 조정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여전히 한 20% 정도 더 감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서한을 보냈다는 게 이제 화제가 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아까 낮에 이제 제 이나무로 좋은 주식 유튜브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화제가 되는 카카오 먹통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이런 그 사태, 메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계속 굴림을 하면서 이제 그걸 견제를 이사회가 못 하는데 결국 모든 이런 문제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했던 얘기가
그 두 회사다 보면 오. 메타가 이제 작년 여름에 고점 대비 65% 하락했고 카카오는 좀 더 빠졌습니다. 70%. 그래서 맞아요. 뭐 빅테크에 이제 크게 포함되는 회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이제 좀 그 심각한데 이런 데들은 좀 더 이런 약세장에서 좀 더 그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카카오 같은 데는 이제 정부가 플랫폼이다 뭐 독과점이다 이렇게 규제로 하는 것은 한계는 있어요. 산업의 성장을 제어해야 할 수. 결국 기업이 깨우쳐서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냐, 거버넌스가 문제면 거버넌스 문제가 뭐고 거버넌스 주주가 뭘 원하는지 이해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 점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를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얘기를 제가 잠깐 1분만 더 하면 네. 결국 그 단기간에 과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창업자인 대주주, CEO, 이사회 간에 누가 뭐를 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거버넌스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카카오 고위 관계자랑 어제 한번 통화를 했어요. 물어봤는데 우리는 네이버랑 태생이 틀려서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내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뭐 좀 여유 있게 모든 회사를 다 자회사를 갖고 가는데 우리는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빌리고 외부 투자가한테 빌리는데 그거는 약간 변명 같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은 다 지분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관점에서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연결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데가 이제 그 총자산이 25조 원인데 매출액이 7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총자산 대비 매출액이 아직 작아요. 그만큼 이 자본의 비효율성이 있는데 이런 점을 회사 내부에서 알고 있는지 이사회는 이제 지적을 하는지 컨설팅 받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업적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보상이 커요. 그것도 단기적으로 뭔가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IPO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인 성장은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돌려서 이제 미국 빅테크 메타 얘기를 하면 네. 그 미국의 거버넌스의 이제 평가를 제일 많이 하는데 ISS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현대차 그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도 여기가 다 의견을 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투표를 해라 이제 의견을 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별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 질적 스코어를 발표를 매년 하는데 10점 만점에 최고가 1점이에요. 그러니까 1점이 점수가 그러니까 1점이 1등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이면 10등급. 그래서 이제 빅테크 중에는 애플이 1등급. 가장 거버넌스가 좋고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2등급인데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는 빅테크는 아니지만 이게 넣습니다. 메타 네 군데가 다 그 10등급 가장 등급이 낮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가 가장 낮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거버넌스 평가 기관이 이렇게 이제 레이팅을 이제 매긴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된 게 그 이제 메타버스가 결국은 신기술로 자리 잡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감대가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회사 내에서도 별로 없고 밖에서도 이게 기술이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될지 공감대가 없는데 3년 동안 37조 원을 지금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서 계속 인력을 투입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성과가 없어서 사기가 저조하고 그 외의 부서는 또 니네 긴축 경영을 하라 그래서 이제 사기가 저하가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인데 이제 보통 이러면 이러한 일이 가령 애플에서 벌어졌으면 이사회에서 팀 쿡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해고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타는 그게 어려운 게 저커버그가 이제 알파벳도 그렇지만 그 다른 주주보다 1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주식 수는 한 10몇 프로 갖고 있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60-70%를 갖고 있어서 모든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다 기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도 지금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알파벳은 조금 좋은 게 그 공동 창업자들을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물러나면서
아주 그 뛰어난 경영자들을 그 많이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허리가 두터워졌어요. 다양한 의견이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순다 피차이가 CEO가 되고 CFO인 그 포렛 그 여성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 넘버 2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메타는 경영진의 지금 층이 두텁지도 또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회도 견제를 못하고 경영진의 층도 두텁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난관이 많은데 저커버그 창업자 혼자 다 이걸 헤쳐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어서 참 이거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게 잘 되면 좋은 모델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부작용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뭐 있는. 기업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의 이면에는 이제 경영진의 퀄리티,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갔던 기업이 야 이렇게 또 금방 저는 메타버스 메타 플랫폼의 가장 큰 치욕은 굴욕은 네. 이 가치주로 분리된다 자체가 저는 가치주로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디 지수에서 넷플릭스랑 여기 두 개를 네. 가치주로 분류를 그러니까요. 했죠. 야 이게 가치주까지 평가받을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이 멈췄다는 건데 네.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코어 비즈니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쪽에. 네.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인데 걱정입니다. 워낙 많이 좋아했고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려워. 근데 여전히 뭐 이익률은 또 한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적자를 메타버스에 내도 왜냐하면 한 2017년, 18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50%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약간 한 단계 이제 망가졌는데 잘 헤쳐나가길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예, 잘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또 예. 메타박도 있기 때문에 더 박메타 네, 29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풍성한 얘기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 쏙쏙 이렇게 이해를 네. 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개장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